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금요일날도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약 1.72%나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나스닥 하락이 과연 어디서 멈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금요일에 장 중간에 양봉을 만드는 듯 했지만 결국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76%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들을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나스닥이 1.76% 하락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파산, 그리고 또 최근의 고용, 그리고 뭐 은행주 약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이다 라고 실리콘밸리의 파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첫 번째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 나스닥의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날 약 60% 하락을 하면서 현재 시총이 약 3조원, 3조원에서 4조원 가까이 되는 2.3빌리언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0% 하락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약 8조긴 했지만 미국 나스닥에서 한국 코스피나 이런 시장에서 약 8조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일 수 있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2.3빌리언, 8조 정도, 이런 가격대 시총의 가격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한 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왜 이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는가, 약 40년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무너졌냐라고 한다면 뱅크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예금 인출, 예를 들어 한 명이 예금 인출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문제 있나, 나도 인출해야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면서 모두 다 돈을 인출을 하게 되면 이 은행이 돈을 예를 들어 국채에서 굴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채가 마이너스죠. 근데 이 국채를 팔아서 다시 돈을 돌려주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파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슈에서 2008년처럼 연쇄 뱅크런 위기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밸리 파산에 예금 보호 안 되는 금액 200조 원 시한폭탄이 된다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뭐 2008년도 이후에 2008년 JP모건의 산하은행에서 파산을 했을 때 그거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데, 이거 2008년처럼 연쇄 뱅크런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현재는 아까도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건실한 기업보다는 스타트업 위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현재 위기가 있다,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규모 회사, 스타트업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경우 현재 위기일 수 있지만, 좀 다른 큰 회사들이나 원래 되게 유명했던 그런 은행들이 같이 파산하는 그런 연쇄 뱅크런 사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2008년만큼 그런 식으로 연쇄 작용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된 결과였냐?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손익계산서와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된다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과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이렇게 파산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자, 손익계산서나 그리고 밸런스 시트 같은 것을 보았을 때도 총 수입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프로핏 마진이나 순이익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또 밸런스 시트상 부채 총액이 굉장히 높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번 쿼터나 저번 쿼터에 비해서도 부채 비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바로 파산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차트상 떨어지는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60%나 급락하게 되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장기 투자나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 이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매수와 매도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도 꼭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영상 이렇게 큰 하락 1.76%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저 나스닥 방향성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여기 구간을 빠지게 되는 음봉이 나오면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 매수의 근거가 없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폭락 가능성이 있냐라고 본다면 현재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장기 하락 추세선에 지지선에 닿아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아직까지 20주선을 아래로 확 뚫지 않았고 주봉에서 완벽한 역배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어디까지 하락할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 빨간색 지지선을 제가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지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이 재현되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큰 하락이 현재 나올까 이런 것들의 이슈나 여러분들의 공포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이러한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앞서서도 보여드렸죠. 밸런스 시트나 그리고 또 이런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파산이나 급락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 강의나 그저께 라이브 강의 1화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만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때는 하락 추세선을 마감하지 못하고 떨어진 급락이었습니다. 원래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한 자리였고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로그 하락 추세선을 충분히 마감하면서 지금 다시 그 지지선 안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 선 그어드렸는데 거기 구간 이하로 빠지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이 2008년도 위기를 조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08년이 재현되거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2월 27일 저번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2023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XXL 핵심 투자 전략인데 제가 이 XXL 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2023년은 행보장을 예상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엄청 많이 오를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행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시 경제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르고 내림이 있으면 다시 오름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다시 내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안 하거나 관망을 하거나 뭐 숏을 매수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올해 주식장의 경우에는 행보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장기간으로 모아가거나 매일매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러한 장기 투자의 방법도 있지만 장기 투자의 그 정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6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이렇게 홀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6년 이상 보유한다. 여러분들 6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주식을 홀딩한 적이 있는지 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멘탈적으로나 수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추종 매매를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매도 타이밍을 볼 때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멤버십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들, 공부한 것들을 모두 다 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차트에 대해서는 한번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응 방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하락 추세로의 전환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지선이 남아있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거나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에서 양봉이 나오면 충분히 그 구간을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홀딩을 하거나, 또 나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왔으니까 모아가는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추세 투자의 경우는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현재는 20주선 아래로 살짝 주봉이 내려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하고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양봉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지지선 위로 돌아오거나 이러한 상승의 근거, 매수의 근거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